금값이 운스당 4,000달러를 넘었다는 소식, 이거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상승세예요. 올해 들어서만 51%가 올랐다고 하고 그 S&P 500 상승률이 한 15.3% 정도 되니까 비교하면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단순 비교해도 차이가 꽤 크죠. 지난 2년 통틀어서는 무려 116%나 올랐다니. 이거 뭐 요즘 AI 열풍 하는데 어쩌면 금이 더 뜨거운 자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뭐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금 가격이 왜 이렇게까지 고공행진을 하는 건지 그 배경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고요. 네네. 또 이제 금 투자를 만약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특히 ETF를 중심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조제네요. 네, 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 대화가 분명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금 가격이 이렇게까지 치솟는 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 핵심 동력이 뭘까요? 네, 정말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거는 역시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아, 중앙은행들이요? 네. 특히 그동안 미국 달러 영향력 아래 좀 있었던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국가들이 외환 보유고를 좀 다변화하려고 금 매입을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 다변화. 그러니까 달러 말고 다른 자산을 늘리려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질까 봐 피한다. 이런 걸 넘어서요. 요즘 지정학적 변화도 많고 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자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뭐랄까 좀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상당히 거시적인 흐름이네요. 그리고 이게 또 달러 약세하고도 딱 맞물려 돌아갑니다. 아, 달러 같죠. 네, 최근 몇 년간 달러가 꽤 강했잖아요. 근데 그 강세가 좀 주춤하면서 유로라든지 파운드, 엔화, 위안화 같은 다른 주요 통화들 대비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가 내려가니까 달러로 표시되지 않는 자산, 그 대표적인 게 금이잖아요. 이 금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또 달러는 약세고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금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움직임, 달러 약세, 확실히 큰 그림이네요. 근데 이런 큰 선들 말고요. 개인 투자자들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의 금 투자 열기도 상당합니다. 그런가요? 네, 금 ETF를 사들이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금 장신구 같은 걸 구매하는 방식으로도 금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이런 흐름은 뭐 관련 데이터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장신구요? 그것도 투자로 보는군요.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런 전통적인 수요 말고요. 기술 산업 분야에서도 금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기술 산업이요? 아, 그건 좀 의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가요? 이게 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AI 구동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요? 네, 이 반도체 내부에 보면 아주 미세한 연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전도성이 워낙 뛰어난 금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수요처가 딱 생긴 거죠. 와, 물론 아직 전체 금 수요에서 이게 막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AI 기술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더 널리 쓰이게 된다면 이쪽 수요가 장기적으로 금 가격에 무시 못할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이야, 정말 의외의 연결고리네요. 오래된 안전자산의 대명사 같은 금이 최첨단 AI 기술하고 연결된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런 다양한 수요들 때문에 나도 금에 좀 투자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금괴나 골드바 이거 사려면 보관도 걱정되고 또 거래하는 것도 번거로울 것 같고요.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물금은 말씀하신 대로 보관이 일단 어렵고요. 또 도난이나 분실 위험도 있고 필요할 때 바로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그 유동성 문제도 있고요. 여기에 또 보험료까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금 ETF, 즉 상장 지수 펀드를 아주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 주식처럼 거래하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약간의 운용 수수료는 내야 하지만 주식처럼 정말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고 거래 과정도 투명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군요. 대표적인 금 ETF를 한 두 가지만 꼽아보자면 SPDR 골드 쉐어스, 티커로는 GLD라고 하고요. 그리고 iShares 골드 트러스트, 이건 IAU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GLD랑 IAU요. 네, 이 ETF들은 운용사가 투자자들한테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실제 금을 삽니다. 사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 소유권을 주식 형태로 발행하는 방식이에요. 아, 실제 금을 기반으로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ETF 주식을 산다는 건 런던이나 뉴욕 어딘가에 있는 거대한 금고 속에 쌓여 있는 금 더미의 일부를 내가 소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와, 뭔가 실감 나는데요. 그럼 그 GLD하고 IAU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보고 고르면 좋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규모하고 수수료입니다. GLD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거래량도 제일 많은 금 ETF예요. 그만큼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다는 게 장점이죠. 네. 다만 운용 보수가 연 0.4%로 IAU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아, 수수료가 좀 더 있군요. 반면에 IAU는 GLD보다는 규모가 좀 작지만 운용 보수가 연 0.25%로 더 저렴하다는 매력이 있죠. 오, 0.25%면 꽤 차이가 나네요. 네, 특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미세한 수수료 차이도 나중에는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투자자 본인의 거래 빈도라든지 아니면 투자 기간 같은 걸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거래 스타일이나 기간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참고로 이 두 ETF가 보유한 실물금의 양을 합치면요, 거의 1,500톤에 육박합니다. 1,500톤이요? 와,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금 보유국의 전체 보유량하고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 ETF를 통해서 금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와,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그 정도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요, 금에 투자하는 방식이 이런 실물 기반 ETF만 있는 건 아니라고 또 들었어요. 금을 캐는 회사들, 그러니까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그건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바로 금 채굴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 방식인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웬액 골드 마이너 ETF, 티커로는 GDX를 들 수 있습니다. GDX요? 네, 이 ETF는 금 가격 자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금을 캐서 파는 회사들의 주식을 이렇게 모아놓은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기업에 투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올해 들어서 이 GDX ETF 수익률이 무려 120%를 훌쩍 넘었어요. 120%요? 금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데요. 네, 이게 바로 금 채굴 기업 투자의 특징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금값보다 더 오를 수 있다니 좀 솔깃한데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금 채굴 기업들은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기 때문인데요. 레버리지 효과요? 네, 금값이 오르면 금을 캐는 데 드는 비용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판매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아하, 이익률이 확 뛰는군요. 그렇죠. 반대로 금값이 떨어지면 또 손실폭도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금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금 자체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훨씬 크다는 점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위험도 더 크다는 거네요. 이는 비용 부담 때문에 금 채굴 기업들의 투자가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처럼 금리가 좀 하락하는 추세는 이런 기업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죠. 그렇군요. 금리도 중요 변수네요. 그럼 이 GDX 같은 채굴 기업 ETF는 어떤 투자자에게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GLD나 IAU와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장점이나 단점은 없을까요? GDX의 장점 중 하나는 역시 분산 투자 효과입니다. 이 ETF 하나만 사더라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다양한 금 채굴 기업에 나눠서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아, 여러 기업에 분산되는군요. 네. 그래서 특정 기업의 경영이 갑자기 나빠진다거나 특정 지역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진다거나 하는 위험에서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로울 수 있죠. 실제로 보면 미국 기업 비중은 한 20% 미만이고요. 캐나다나 호주 같은 다른 지역 기업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전 세계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또 다른 특징은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요? 네. GLD나 IAU는 실물금을 그냥 보관하는 거니까 배당금이 없잖아요. 근데 GDX는 기업들의 이익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합니다.
주로 연말에요. 오, 배당도 나오는군요. 네. 이 배당금을 고려하면 연 0.51% 정도 되는 운영보수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조금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단점은 역시 변동성일까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금 자체가 아니라 금 채굴 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경영 성과나 유가 변동, 채굴 비용에 영향을 주니까요. 환경 규제 문제, 또 정치적인 리스크 같은 훨씬 더 다양한 변수에 노출됩니다. 고려할 게 훨씬 많네요. 네. 따라서 GLD나 IAU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험 감수 능력이 필요하고 금시장 전반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물금 ETF와 채굴기업 ETF, 이게 각각의 매력과 위험 요인이 아주 명확하게 다르네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중앙은행부터 시작해서 개인 투자자, 심지어 AI 기술 분야까지 이렇게 다방면에서 금 수요가 탄탄하다면 이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봐도 될까요?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섰는데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할까요? 그 질문이 참 어렵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라든지 기술 발전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산업 수요 같은 거는 좀 구조적인 변화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 수요를 계속 뒷받침할 가능성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경계심이요? 어떤 점에서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격 부담입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렇죠. 너무 빨리 올랐죠. 네. 그래서 언제든지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수세가 조금만 주춤해도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강도가 조금이라도 약해진다 싶으면 변동성이 확 커질 수 있죠.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리고 또 금 가격이라는 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든지 실질금리 변화, 지정학적 긴장감 같은 정말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묻지마 투자는 절대 금물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금 투자를 만약 고려한다면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현명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몰빵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몰빵 금지? 네. 금이 유망해 보인다고 해서 내 포트폴리오 전체를 막 금으로 채우겠다. 이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식, 그러니까 실물금을 추종하는 ETF로 갈지, 아니면 채굴기업 ETF로 갈지, 그것도 아니면 둘을 좀 섞을지, 이걸 먼저 정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온스당 4,000달러라는 높은 가격 수준을 고려해서 한 번에 다 투자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할 매수, 시간을 봐주고요. 네. 즉,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좀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거죠. 금을 내 포트폴리오의 주연 배우로 생각하기보다는 전체 자산 배분의 균형을 맞추고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든든한 조연으로 활용하는 전략, 이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아,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라. 명쾌한 정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정말 금 가격 급등의 그 다각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실물 금 ETF인 GLD, IAU, 그리고 금 채굴 기업 ETF인 GDX까지 구체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의 전략 변화, 달러 약세, 개인 투자 열기,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했던 AI 기술 수요까지 참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신중한 접근과 분산 투자라는 그 원칙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한 가지 정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오, 질문이요? 어떤 건가요? 현재 금 수요를 이끌고 있는 이런 지정학적, 경제적 변화들, 그리고 금이 역사적으로 수행해온 역할들을 다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금이라는 자산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단순히 그냥 위험을 분산시키는 수단을 넘어서서 어떤 좀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금의 새로운 의미라. 예를 들면
특정 국가 그룹 사이에서는 다시금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통화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지, 혹은 AI처럼 전혀 새로운 산업 수요가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 논리를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가격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금을 바라보는 좀 넓은 시야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금의 미래 역할에 대한 고민이라. 오늘 저희 대화가 금 투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전략을 다듬는데 좋은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